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동물 자목과 함께 왕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 삼국시대 정치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백제, 두 번째는 고구려인데요. 다음 시간에 신라, 가야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연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이 중앙 집권 국가, 같은 말로 고대 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풀이해보면 중앙, 즉 왕에게 권력이 집중이 된 국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연맹체 국가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복 전쟁입니다.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국가의 영토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고, 이러한 정복 전쟁을 주도한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국가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관리의 등급을 나눈 관등제가 정비되게 되고, 국가의 법체계라고 할 수 있는 율령이 반포 정비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사상, 종교, 학문을 이 불교 유학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게 되거든요. 나는 강의 신을 모시고 너는 호랑이를 모시고, 이렇게 사람들의 사상, 종교가 분열되어 있으면 이는 곧 정치적인 분열로 이어지기 쉬웠기 때문에 부처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이 불교로 통합시키려고 했고, 여기다가 왕즉불, 왕이 곧 부처라고 하는 사상까지 가미시키면서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유학을 널리 보급시키는 등 이러한 노력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중앙의 왕의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지방에서 독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던 족장, 군장 세력들의 힘은 약화되게 되고, 이러한 권력이 중앙에 귀속됨으로써 족장, 군장 세력들은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게 되고요. 지방의 군사적 거점에는 왕이 직접 임명한 지방관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왕들의 업적, 그리고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삼국 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백제 정치사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백제의 수도는 총 3곳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유역의 한성, 같은 말로 위례성이었고, 두 번째는 계로왕이 사망하고 난 뒤 그 아들 문주왕 때부터 시작이 된 현재 공주라고 할 수 있는 웅진 지역이고요. 세 번째는 현재의 부여라고 할 수 있는 사비에서 성왕이 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왕들을 보면 한강 유역에는 온조왕, 고이왕, 근초고왕, 신류왕, 계로왕이고요. 웅진 지역에는 동성왕, 무령왕, 그리고 사비 지역에는 성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온조왕입니다. 이 백제는 고구려 이주민 세력과 한강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세워진 국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백제를 세운 사람이 온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온조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조가 주몽의 친아들인지 친아들이 아닌지는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어쨌든 고구려의 왕자로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몽이 부여에서 결혼을 했던 예씨 부인과 그 친아들 유리가 고구려로 넘어오게 되고, 유리 왕이 결국은 태자로 임명되게 되고 나중에 2대 고구려 왕으로 등극되게 되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낀 온조와 그의 형 비류, 어머니 소선호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온조는 한강 유역에서 기원전 18년에 백제를 건국하게 되고, 마한의 작은 국가 소국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백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듯 부여 세력이 고구려를 세웠고, 고구려 세력이 부여를 세운 만큼 부여, 고구려, 백제는 한 계통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과 백제의 돌무지 무덤이 비슷한 모양을 띠기도 하고, 백제의 왕족의 성이 부여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왕은 3세기의 고이왕인데요. 고이왕은 마한의 소국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한강 유역을 통합해 나갔고, 또 국가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관리의 등급을 나눈 관등제, 그리고 관리의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을 정한 관복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배울 왕은 별 2개를 붙인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4세기
근초고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초고왕의 업적은 세 곳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전국전쟁, 대외교류, 그리고 대내 정책입니다. 먼저 종북전쟁을 보면 남부에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마한의 이 잔여 세력들을 정복하고 복속시켰고요. 북쪽에는 강했던 고구려의 이 평양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평양성을 공격함으로써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이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는 업적까지 내기도 하고요. 이제 대외 교류를 보면 중국의 동진 그리고 일본이라 할 수 있는 외에 가야 등과 열심히 교류를 했었는데 이때 외와 열심히 교류했다는 증거로서 근초고왕이 외에게 이 칠지도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대내 정책을 보면 이 근초고왕 때부터 왕위의 부자 상속제가 확립되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왕자리를 아들한테 주는 거는 그만큼 왕의 권력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왕이 선출되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어주는 왕위의 부자 상속제가 근초고왕 때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근초고왕 때 자기가 봐도 너무 잘났어. 자기가 너무 잘나기 때문에 이 잘난 역사를 후세에 남기고 싶은 욕심이 생겼거든요. 이에 따라 근초고왕이 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역사서라고 쓰이는 서기를 편찬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백제의 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울 왕은 이 4세기 말의 친류왕인데요. 친류왕의 재위 기간은 2년으로 아주 굵고 짧게 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유왕실이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5세기 계로왕 때부터 백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강의 한성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계로왕 때는 이미 장수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이전 4세기 이 고국 원왕의 복수를 하고자 장수왕이 이를 빠득빠득 깔고 철저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수왕이 첩자였던 도림이라고 하는 스님을 백제에 보내게 되는데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하고 도림이 바둑을 잘 두다 보니까 이 두 명이 바둑을 계속 두게 되었거든요. 이때 도림이 계로왕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주게 되는데 궁궐을 더 크게 지으십시오, 토목공사를 하십시오 이런 간언을 하게 되고 계로왕이 이에 대해서 오케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치가 오졌던 계로왕이 결국 나중에 함성이 함락되게 되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장수왕에게 괴롭힘을 당한 계로왕 사치가 오졌다 이런 식으로 배우시면 될 거예요. 이에 따라서 계로왕이 죽은 다음은 그의 아들 문주왕 때 현재 공주라고 할 수 있는 웅진의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울 왕은 동성왕인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를 빼앗기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왕실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었고 이 웅진 토착 세력과 한강 세력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왕실의 권한을,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동성왕이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433년부터 쭉 이어져 왔던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나제 동맹은 신라와 백제의 동맹 관계를 할 수 있거든요. 뒤에 가서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동성왕도 결국 웅진의 토착 세력에게 암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울 왕은 무령왕인데요. 무령왕은 지배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담로를 설치했는데 이 담로를 22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게 되고 이 22담로의 지방관으로서 왕족을 파견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또 이때는 중국 남조, 특히 이 양나라와 열심히 교류를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됐습니다. 마우스가 떴네요. 이 교류에 대한 증거로서 중국식 벽돌 무덤 형식의 무령왕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백제 왕들의 업적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백제 왕을 배워볼 건데
마지막 배워볼 백제왕은 백제의 중흥을 이끌고자 노력을 했던 6세기의 성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왕식이 어떻게 백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했던 성왕의 업적들을 자 보도록 할게요. 성왕 때는 현재 부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비에 천도를 하게 됩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정말 왕권이 강해야지 가능하거든요. 내가 웅진 세력이라도 갑자기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웅진 세력의 그런 권력과 권위가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비로 옮길 정도의 왕의 권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국호를 백제에서 남쪽의 부여라고 하는 남부여로 변경하게 하기도 했거든요. 고구려와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나는 신성한 부여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비가 이름이 부여니까 어떻게 백제가 부여를 강조했는가를 잘 알 수 있겠죠. 또 성왕 때는 중앙의 관청을 22개의 부서, 즉 22부로 설치하게 되고 전국을 5개의 부, 수도, 지방에는 5개의 방으로 이런 지방 행정 체계도 정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제 동맹의 일환으로서 당시 신라의 왕 이 진흥왕과 연합을 하여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진흥왕의 배신 등등으로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553년 나제 동맹이 끝나게 되고 결국 이에 대한 복수전으로 옥천의 이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성왕이 전사하게 되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높은 백제 관등의 장관이랄 수 있는 좌평이 있었는데요. 이 좌평이 총 6명이 있었습니다. 이 6좌평 중에 4좌평이 이 전투에서 성왕과 함께 죽기도 했고 또 3만 명이 죽기도 하는 그런 병사의 비운도 이어지게 됐고요. 이 관산성 전투에 대해서 쌤이 지금 위에 링크를 하나 올릴 건데 이 링크는 일본 서기, 일본에 관한 기록에 관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링크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고구려의 왕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왕은 고구려를 세운 주몽, 즉 동명왕, 같은 말로 추모왕이고 두 번째는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이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소수림왕, 광개토왕, 장수왕 이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고구려는 지난 시간에도 부여 이주민 세력과 압록강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졸본에서 기원전 37년에 건국이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이대왕, 유리왕 시기에는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로 배울 왕은 태조왕입니다. 국가를 세운 왕에게 붙이는 시호가 태조인데 그만큼 국가를 세울 만큼 큰 업적을 세우는 사람이 태조왕이라고 할 수 있고 태조왕은 119살까지 살았던 인물이 됐습니다. 이 태조왕 시기에는 옥저를 정복하는 모습이 있고 한나라의 군현을 공격함으로써 요동 지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이 보이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배울 왕은 2세기의 고국천왕인데요. 고국천왕 때는 부족적 전통의 오부 계루부, 소노부 이런 오부를 이제 동서남북 중 행정적인 오부로 개편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재상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 빈민,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는 제도인 이 진대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진대법은 춘대, 추납,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갖게 하는 빈민구제 제도로서 진대법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고구려의 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기에는 미천왕인데요. 미천왕은 을불공자 소금장수에서 왕이 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천왕 때 한해 군년이었던 이 낭랑을 우리나라 땅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그런 업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4세기 고국원왕 때부터 또 고구려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선비족이었던 중국의 전현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의 어머니와 부인이 인질로 잡혀간 적이 있기도 했고 또 남쪽 백제의 이 금초고왕이
아까도 배웠던 이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국 원왕 60살이 넘었던 고국 원왕이 화살에 맞고 결국 전사를 하는 비운이 나오게 됩니다. 외우실 때 고구려 국에 원한이 많은 왕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거예요. 자, 이어서 또 배울 왕은 이 4세기의 이 소수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국 원왕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국가의 위기 속에서 그 다음 왕위의 바텀을 받은 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소수린 왕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장수왕과 같은 고구려 전성기가 생겨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수린 왕의 업적을 보면 일단 하나하나 고구려의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거든요. 나라의 인재들에게 유교 윤리, 유학을 가르치는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시설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또 이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불교 공인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또 나라의 법체계라고 할 수 있는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소수림 왕의 업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소수림 왕을 기반으로 해서 고구려의 전성기가 4세기 말 5세기에 전개되게 되거든요. 먼저 4세기에서 5세기 요 사이에는 호태왕이라고 했던 이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보면 이름 그대로 토지를 넓게 개척한 왕, 이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영락,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이 연호라고 하는 것은 황제 국가만 쓸 수 있는 달력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황제국의 달력 체계를 고구려 때 이런 광개토 대왕 때의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만큼 고구려의 힘이 셌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기원 후 400년에는 이 신라 내물마리간을 지원하여 일본 세력을 격퇴시키기도 했거든요. 당시 400년에 신라 안에 일본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온갖 난리를 피우니까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내물마리간이 나는 광개토 대왕의 노복이 되겠습니다. 노비가 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광개토 대왕이 이 편지를 보고 보병과 기병 5반을 신라에 파견해서 일본 세력을 격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고구려와 신라 간의 이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고구려와 신라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1946년 호총, 경주의 호총에서 발견이 된 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그릇이 발굴되었을 때 그냥 옛날 평범한 그릇이구나 라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밑에 그릇의 밑을 보니까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신라 경주에서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박힌 그릇이 발견되었다. 이는 고구려와 신라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 간섭을 내는 그런 증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구려 세력이 일본 세력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계속 도망갔거든요. 이때 일본이 이 가야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고구려 세력이 가야 지역을 휘젓게 되면서 금강가야 중심의 정기가야 연맹이 흔들흔들하게 되고 결국은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 연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5세기 이 장수왕의 업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오래 살았던 장수왕인데요. 당시 장수왕 시기에는 여러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선비족이었던 부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남진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427년에는 수도를 이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고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 정책의 위협을 느낀 신라와 백제가 433년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눌지 마리간과 비호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장수왕이 그 이전 4세기 고국 원왕의 복수를 하게 되는데 백제의 한성을 함락을 하고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 장수왕 때도 자기가 봐도 너무 잘났어. 근초고왕 때처럼 또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고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또 자랑하고 싶었고 자기 조상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광개토 대왕 능비 우리 아버지 잘났어요. 우리 조상들 잘났어요. 또 나 한강 유역 먹었다. 또 나 잘났다. 라고 하는 이 충주
이 고구려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비석 안의 내용을 보면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화관을 볼 수 있거든요. 신라의 왕을 동이매금이로 한다든지 아니면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를 넣는다든지 등등의 독자적인 천화관이 광개토대왕 능비와 충주 고구려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 그중에서 고구려와 백제 이 두 국가의 정치사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와 가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